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공수처가 영장을 집행할지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거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통령 관저 앞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탄핵 찬성 반대 시위 인원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이의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재항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대비하는 가운데 영장 집행을 막은 건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도 경호처의 제1경호 대상은 대통령이라며 엄호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부터는 강추위가 시작돼 이번 주 중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시한이 바로 오늘까지입니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에 움직임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 4시쯤부터 나와서 공수처 건물을 좀 둘러봤습니다. 건물 일부에 불이 켜져 있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거나 차량의 이동이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어제까지도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고심한 걸로 전해집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지난 3일 사례를 생각해보면 공수처에서 새벽 6시 10분쯤 차량이 출발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한다면 이 비슷한 시간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차례 실패했던 만큼 경호처의 저항을 뚫어낼 방안을 고심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결론을 냈다면 오늘 체포영장 재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는 입장 변화가 역시 없는 거죠? 경호처의 입장은 더 확실하고 또 강경해졌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어제 이례적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응하는 게 직무유기라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짚었습니다. 박 처장은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편법과 위법 논란이 있다고 강조했고 대리인단이 체포영장 발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호처의 제1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앞서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길 산 쪽과 출입문 쪽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경호처가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대비하는 수위는 더 높아졌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하지 않는다면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 카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게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겁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단을 한 차례 더 받아서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는 방법인데 공수처의 수사 자체를 부정하는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 계엄 사태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지만 자칫 기각될 수 있다는 건 위험 부담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사실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있고요.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희박하긴 하지만 변호인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아예 사라진 카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가능성에 한남동 관저 앞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탄핵 찬성 반대 측은 각각 밤샘 집회를 이어갔는데 공수처 출발 여부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탄핵 찬반 집회 일단 분위기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대통령 관저 입구 쪽에 나와 있는데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을 기준으로 제 앞쪽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집회인원들이 몰려있고 제 뒤편으로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인원들이 무대를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둘 다 간밤 계속해서 대치 시위를 각자 위치에서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일단 간밤에 비가 어느 정도 내리면서 다소 집회 인원이 줄어든 듯한 모습이지만 새벽 6시를 앞두고 집회 인원들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위해 청사를 새벽 6시에 출발했던 만큼 재집행 가능성이 있는 오늘도 이 시각을 기준으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양측 집회 참가자 모두 휴대전화 등으로 뉴스화면 등을 보면서 공수처 쪽 소식을 신경 쓰는 듯한 모습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찬성 측에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오늘만큼은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선 법적 타당성이 없는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아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양측을 울타리로 구분해두면서 양쪽 사이 물리적 충돌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쪽 경호처 인력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제 바로 옆쪽이 대통령 관저 입구, 출입구 쪽인데 일단 경비는 꽤나 삼엄한 모습입니다. 출입로 앞에 있는 차도에는 경찰 버스들이 여럿 배치돼 있어서 안쪽으로 대거 인원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모습입니다. 또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호처가 처음 대치했던 장소인 더 위쪽 철문도 여전히 굳게 닫힌 모습인 것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더 위쪽 2차, 3차 저지선이 있는 쪽에서 경호처 인력이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아직 현장에서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바로 다음 날이었던 그제는 경호처에서 경내산길에 철조망을 쳐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 경호처 인력들이 오늘도 안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 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저 외곽 쪽의 상황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이곳 관저 주변에서 공수처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이는 승합차나 차량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가 관천 청사를 출발해서 1시간 정도가량이 걸렸던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공수처를 보조하던 역할을 했던 경찰 비상계엄특별수사단으로 보이는 인력도 아직 현장에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집회와 교통관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 기동대 인력들만 집회 현장 곳곳에 여럿 배치되어 있습니다. 경찰 버스들은 관저 쪽 출입로를 위주로 길게 늘어서서 차벽을 형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집회 인원이 늘어난다면 경찰 버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YTN 정윤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장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무더기 고발을 예고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무더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과 이호영 경찰청 차장, 김선호 국방차관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관계자들이 위헌, 위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설인 정문을 부수고 침입하고 경호처 직원들을 때려 다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이호영 경찰청 차장과 국방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의 인력 증원 요청을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5차례 기일이 지정돼 있는데 이르면 오는 14일로 예정된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과거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과정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은 만큼 윤 대통령이 실제 출석한다면 탄핵심판 재판정에서는 첫 대통령이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구성 초기 단계부터 수사보단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 생각합니다. 관저에 칩거한 뒤 첫 공개 행보로 탄핵 심판 출석을 예고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출석 시점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수사기관이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실제로 관저 밖을 나설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수색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 건 위법하다며 이의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제 윤 대통령 측에 체포와 수색영장의 청구 주체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상대로 된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나 기각은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 신청을 이처럼 법원이 기각을 하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유감을 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신청인인 윤 대통령 측에 이의 신청 기각에 대한 통지는 물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이 같은 공지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각 이유를 파악한 뒤 대법원의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어서 사건 사고 한 줄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9시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3층짜리 의류창고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3시간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서울 가리봉동 디지털단지 오거리에서 화물차 등 차량 10대가 잇따라 충돌해 화물차와 처음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 서산 앞바다에 전복된 서해오에 실려있던 덤프트럭이 인양됐지만 이 덤프트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 50대 실종자는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어제 낮 12시 50분쯤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식당에서 불이 나 손님과 직원 등 40명이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36분쯤 부산 강서구의 중고자동차 부품 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용인 탄천 산책로에서 모르는 시민에게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의 유해와 유류품 수습이 사실상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진과 착륙장치 등이 인양된 가운데 사고 원인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179명의 희생자를 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 갑자기 내린 비로 현장 보존을 위해 방수포를 덮었습니다. 참사 이후 사고수습본부는 주변 갈대밭과 활주로를 수색하고 아직 형체가 남아있는 꼬리 날개도 들어올려 아래를 살피는 등 유해와 유류품 수습 작업을 벌였습니다. DNA 분석으로 희생자들의 유해를 모두 찾았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행 가방과 휴대전화부터 타고 온 차까지 가족의 흔적이 묻은 유류품 전달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신원 미상의 유류품은 직접 확인을 희망하시는 유가족분들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19건의 인도 희망 신청을 접수해서 5건에 대해서는 인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유해와 유류품을 받은 가족들도 장례에 들어가며 현장 대규모 수색과 브리핑 등도 중단됐습니다. 다만 수사본부는 혹시 모를 추가 발견에 대비해 소규모 수색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기본 원칙은 저희들이 더 이상 수색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본적인 수색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같은 대규모 수색은 어제까지로 종료됐습니다. 수사본부는 현장에서 꼬리 날개를 들어올린 뒤 엔진과 착륙장치 잔해도 차례로 인양하며 사고 원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독립적이고 투명한 원인 조사를 요구한 가운데 현장 수습이 대부분 끝나면서 남은 조사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 인도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희생자 179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시신 3구가 오전에 유가족에게 인도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희생자 20여 명의 발인이 이루어진 데 이어 나머지도 장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관제량이 다른 중소공항에 비해 많았고 2017년엔 부산지방항공청이 안전사고를 우려해 무안공항에 야간 운항 제한 조치를 취하려다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지난 2023년 무안공항 관제탑의 관제량은 4만 538대로 하루 평균 111대에 대해 관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하루 52대 수준의 양양 관제탑, 하루 40대 수준의 여수 관제탑, 하루 35대 수준의 울산 관제탑보다 훨씬 많은 관제 대수로 특히 울산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블랙박스 중 비행 기록 장치 FDR이 오늘 미국으로 이송됩니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는 커넥터가 사라져서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려진 이 FDR이 오늘 오전에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이송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 2명이 미국에 가서 함께 조사를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일 오후 마지막 2시간의 음성 기록이 담긴 CVR 녹취록 작성을 끝냈지만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사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리상 기체 결함이 사고 원인에 포함될 경우 제주항공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까지 입건될 수가 있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피해자가 근로자냐 시민이냐에 따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뉩니다. 이번 사고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는 점에서 두 재해 모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 적용 대상이라고 다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시민재해는 항공안전법,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법에 따라 책임자가 안전의무와 관리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입건됩니다. 따라서 우선 사고의 명확한 원인부터 규명돼야 합니다. 만약 조사 결과 관리상 기체 결함이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제주항공 대표까지 입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국토교통부가 펴낸 중대시민재해 해설서엔 기체 결함으로 항공기가 착륙 중 추락한 가상사고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1명이 죽고 5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항공사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이상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조류 충돌 문제로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그 사고의 원인 중에 기계적인 결함이나 관리 부주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 역시 이제 책임자가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사고 원인이 로컬라이저 구조물 등 공항 시설 때문이었다면 한국공항공사가, 관제 업무 등과 직접 관련됐다면 부산지방항공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불법 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재판이 또다시 해를 넘겼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1심 선고기일도 잡히지 않으면서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대한 검찰 강제 수사는 재작년 4월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교육감 집무실 압수수색을 벌였고 2달 뒤엔 불법 선거운동과 사전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신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신 교육감이 사조직을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교사와 건설업자 등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일 뿐이고 재판 만약에 검사님이 불러서 조사하신다면 가서 그냥 명명백백하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지만 뇌물수수와 관련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여부를 다투며 재판은 지연을 거듭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이 법정에 불출석하거나 신교육감 본인 역시 교통사고와 대회 일정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는 일이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거 재판의 1심 선고 법정 기한인 6개월을 지키지 못했고 재판은 또다시 해를 넘겼습니다. 강원 지역 시민단체가 재판 지연으로 인해 교육 행정이 흔들리고 있다며 신속 재판을 요구하는 1,63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정당당하게 재판에 임하십시오. 그래서 누명이라면 누명 벗으시고 그리고 정말 죄가 있다라면 그 죄에 따라 응분의 대가를 치르십시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위를 상실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인석에 오를 인물들이 수두룩해 신교육감 임기 내에 판결이 확정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공수처는 대응 방향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낸 체포영장 이의 신청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공수처에 한 번 더 힘을 실어줬는데 유효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할지 관심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오동훈 공수처장과 차정현 주임검사 등 수사팀 대부분은 휴일에도 청사로 출근해 향후 수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장 집행 시한을 앞두고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경호처가 협조하도록 지휘해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2차례 보냈지만 최 권한 대행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영장 집행 때 형사소송법상 수색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 건 위법하다며 제기했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나 기각은 준항고의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물건이 아닌 피고인 발견을 위한 수색일 때는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수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유감을 나타내며 이의 신청의 취지는 체포 수색을 불허해달라는 것으로 신청 기각이 곧 영장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기각 이유를 파악한 후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이 영장 집행의 적법성을 재확인해준 셈이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여전히 난관이 예상됩니다. 대통령 측은 여전히 체포영장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경호처도 지난 1차 영장 집행 때처럼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영장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2차 집행에 나설지 다른 방법을 찾을지 공수처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유효기간 내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될 가능성이 대비를 해서 다른 경우의 수를 두고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늘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체포영장 집행이 멈춰선 뒤 공수처는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장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집행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인데 일단 유효기간이 끝나는 오늘까지 집행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체포영장을 새로 발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영장을 청구했던 서울 서부지법에 사유를 소명하고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사실상 기한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법원 관할 문제까지 지적하고 있는 만큼 현재의 대치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곧장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에 대해 대면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고 기각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면 응하겠다면서도 적법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며 조건을 달았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응할지 불분명한 가운데 영장이 발부된다고 해도 대통령이 구인 절차에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집행과 마찬가지로 혼란이 반복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우의 수를 따져가며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공수처가 체포영장 시한 만료를 앞두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은 건 정당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여전히 경호처의 제1경호 대상이라며 경호처에 힘을 보태줬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5분 분량의 개인 명의 입장문에서 먼저 지난 3일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다 체포영장 발부 절차 등을 두고 각종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영장 집행에 응한다는 건 직무유기라 판단했다는 겁니다.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이 정한 대로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폭력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위법한 영장 집행 방해라는 공수처 주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공수처를 향해서는 현직 대통령 신분 등을 고려해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습을 더는 보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박 처장은 경호처가 지난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며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인 언사를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도 경호처의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 대통령이라고 밝혔고 고위 관계자는 임의로 경호 인력을 뺄 경우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또 영장 집행 과정에서 철수한 경비단에는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할 거라며 군과 경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도 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장 명의로는 처음 나온 입장문에 대통령실 메시지까지 이어진 건 야당의 공세 속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기한 만료를 앞두고 경찰 특별수사단은 경호처의 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는다면 현행범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대통령 관저 근처 도로, 가로 세로로 겹겹이 세워진 버스 사이 곳곳에 원형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앞서 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들이 철조망을 옮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공개 입장을 통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더라도 1차 시도 때와 다른 결과를 얻을지는 미지수인 셈인데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번에도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박 처장이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101, 202 경기단과 22 경호대 관계자 등에게 너희도 와서 공수처를 막으라며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진술도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또 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해오던 박 처장과 김 차장 외에 경호본부장과 경비안전본부장도 추가로 입건해 경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하면서
경호처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영장 집행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건 경호처를 향한 비판적 시선은 물론 수사 파트너인 공수처의 조심스러운 태도에 대한 불만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 발포명령 제보를 받았다며 경호처장을 직위해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집행을 멈춰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에서 발포명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를 밝히진 않았지만 박종준 경호처장이 공수처 경찰과 대치하다가 밀리면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을 발포하라고 명령했다는 겁니다. 전두환조차도 두려워했던 발포명령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지시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또 공수처의 추가 체포 시도에 대비해 경호처가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는 박 처장 등을 직위해제 조치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경호처는 민주당의 발포명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명령을 내린 적도 검토한 적도 없고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사실상 연금 상태에 있다며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집행은 대통령을 욕보이기 위한 의도이자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대행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 명령을 내려달라고 한 것도 수사기관이 아닌 권력기관으로 군림하겠다는 태도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권력기관 노름을 계속한다면 이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자격 미달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번 주 국회에서는 내란특검법 제표 결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이 현안 질의도 예정돼 있는데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 시한이 오늘까지인데요. 네, 이 시각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 상황은 어떤지 CCTV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관저 주변 한남로 CCTV 모습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 관저로 향하는 초입 부분의 큰 대로인데요. 도로가 지금 왼쪽에 보시면 통제가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고요.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관저 주위에서는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진보 보수의 집회 참가자들로 이제 몸살을 앓고 있는 지역인데 체포에 찬성하는 혹은 반대하는 집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집회 참가 인력이 추가로 모여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부터 조금씩 집회 참가자가 모이고 있다는 전언을 또 기자 현장 연결을 통해서 듣기도 했는데요. 화면상으로는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도로 위쪽으로 도심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경찰 버스 10수대가 정렬을 해서 또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통행을 계속 통제하고 있고요. 이곳을 지나려는 차량들 우회로를 안내하는 모습까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출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남로 교통 상황 대비해서 우회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화면에 역시 보이지는 않지만 우측의 강남 방향의 도로도 얼마 전부터 경찰 버스로 차벽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강남 방향으로는 도로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차량 통행이 원활한 모습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 시도 시에는 양방향으로 더 많은 경찰 차벽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궂은 날씨지만 지금 시민들이 또 집회를 여는 모습을 앞서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공수처는 어제까지도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고심했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기자의 전언으로는 아직까지 공수처에서 직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거나 또 차량 이동이 포착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전해왔습니다. 영장 기한은 오늘까지입니다. 공수처가 집행 시도에 나설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대통령 관저 근처 상황을 CCTV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벼르는 만큼 향후 증인 채택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 특위 관계자는 YTN에 최근 이석연 전 법제처장의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며 이 대표가 계엄을 사전에 알았는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전 처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계엄 닷새 전에 만났을 때부터 대뜸 계엄 얘기를 꺼내더니 여러 낌새상 경비 계엄 정도는 있을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8월부터 계엄 준비서를 제기한 김민석 의원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정치인 암살조가 있었다는 제보를 전달한 방송인 김어준 씨도 여당 측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릴 거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사자인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번 국정조사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밀어붙이겠다며 윤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고발 조치도 서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특위는 일단 오는 7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증인 채택 안건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여야가 서로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증인 목록만을 들이민다면 회의가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단순히 협상 목적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오늘의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원인을 밝혀줄 블랙박스 중 비행 기록 장치 FDR이 오늘 오전 미국으로 이송됩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커넥터 분실로 비행 기록 장치 분석이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미국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조사관 2명이 미국에 함께 가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달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 미국에 갑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전국 혼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측의 최고위 인사의 미국 방문으로 미국 측에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 안정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11월보다 2억 1천만 달러 늘어난 4,156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당선과 계엄, 탄핵 정국의 강달러 흐름에도 불구하고 분기 말 효과로 금융기관의 외화 예수금이 증가하고 운용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11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입니다. 오는 3월 31일 재개되는 공매도를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중앙점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주요 기관 투자자와의 연계 테스트가 시작됩니다. 월요일인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산발적인 강수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수도권은 오늘 오전까지, 그 밖의 내륙은 오후까지 약한 눈비가 조금 더 이어지다가 차츰 그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까지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짙은 안개도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국외 미세먼지가 점차 유입되면서 전국의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영상권으로 출발하는 곳이 많아 추위 걱정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도, 부산 5.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4도, 광주 7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여객기 참사 8일째 희생자 시신을 인도하는 절차의 속도가 붙어서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유족들은 그동안 공항을 지키며 도움을 줬던 이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매일 오전 오후로 무안공항에서 열리던 정부 합동 브리핑. 참사 수습 상황이 궁금한 유족들이 늘 구름처럼 모였는데 이제 듣는 사람이 많이 줄었습니다. 희생자 179명 가운데 대부분 가족의 시신을 인도받아 장례를 치르러 떠났기 때문입니다. 총 179분 중 어제까지 총 146분의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분들에게 인도해드렸습니다. 남은 분들에 대한 인도 작업은 금일 7시부터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생자 시신 인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돼 어느덧 마지막이 된 브리핑. 유족 측은 그동안 밤낮 없이 공항을 지킨 관계기관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직원들도 나란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장에선 눈물 섞인 위로와 격려가 한동안 오갔습니다. 유족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당국은 희생자들의 조속한 영면을 돕기 위해 전남 광주 지역 화장시설에 예비 화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달 중순쯤 중앙정부 차원의 사후 지원단을 꾸려 유족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유족들이 머물렀던 공항 안 임시 텐트도 100개 정도만 남겨 호흡기 질환 유행을 막기로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장례가 마무리되는 다음 주에 전체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방향을 의논할 계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무안국제공항 관제량이 다른 중소공항과 비교해서 크게는 3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사 원인 규명의 실마리가 될 블랙박스 가운데 국내에서 자료 추출이 어려운 비행 기록 장치는 오늘 미국으로 이송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무안국제공항의 관제량은 지난 2014년 하반기 제주공항 공사로 교체 공항으로 지정되고 이후 항공훈련기 관제까지 더해지면서 급증하게 됩니다. 관제사 부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우려한 부산지방항공청이 2017년 야간 운항을 제한하려고 했지만 공항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지역사회 반발로 백지화됐습니다. 2017년 당시 6명이었던 무안공항의 관제사 수는 지금까지 단 1명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무안관제탑 관제사 관련해서는요,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2명 내지 3명이 한 조가 돼서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무안공항 관제탑의 관제량은 하루 평균 111대 수준으로 다른 중소공항보다 많고 울산 관제탑과 비교하면 3배가 넘기에 관제사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고 원인 규명에 결정적 역할을 할 블랙박스 중 하나로 사고 직전 마지막 2시간이 담긴 음성 기록 장치 녹취록 작성이 끝났습니다. 사고 여객기가 활주로 방향을 바꿔 착륙을 시도한 이유 등 의문점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종 관제사 허가가 있어야만 활주로에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앞전에 여러 가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교신이 오고 가고 하는 상황이 있는 과정에서 최종 관제사 허가가 있다는 점을. 다만 국토부는 녹취록만으로 사고의 원인을 밝힐 수 없기에 조사 단계에서 녹취록 내용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커넥터가 사라져 국내에서는 분석이 어려운 비행 기록 장치는 조사관 2명이 동행한 가운데 미국에 보내 분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기의 엔진 2개를 모두 인양해 경납고로 이송을 마치며 엔진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1월 6일 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오늘부터 9일까지 나흘간 설 열차 승차권 예매를 시행합니다. 예매 대상은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 동안 운행하는 열차인데 오늘과 내일은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들만을 대상으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별도 예매를 진행하고 모레와 9일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매를 진행합니다. 동계 휴전기를 맞아 2주 동안 잠시 중단됐던 전국 법원의 재판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을 내일부터 주 1, 2회씩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 16일에는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재판입니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 도로 일부가 집회로 통제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출퇴근 시간대 도심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일대를 임시 우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지하철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 무정차 통과할 예정입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 씨에 대한 재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오늘 오후 2시 존속 살해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재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서울 시내 공립초등학교들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2025학년도 신입생 예비 소집을 진행합니다. 예비 소집은 566개 공립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데요. 소집 시간은 맞벌이 부부 등을 고려해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미국 언론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외친 트럼프 구호를 사용하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이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규 특파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왜 한국에서 성조기와 친트럼프 구호가 사용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쓰고 있는 도둑질을 멈추라는 영어 구호가 4년 전 대선을 불복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사용하던 것과 같다는 겁니다. 신문은 한국 보수 진영이 이 구호를 외치는 건 윤 대통령과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이 갈수록 비슷해지고 있다는 걸 반영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선 사기를 주장하며 내부의 적을 겨냥했던 트럼프처럼 윤 대통령도 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며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신문은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트럼프의 면책 특권을 인정한 미국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점도 주목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달리 한국 법은 대통령의 내란죄를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최측근이 된 일론 머스크는 도둑질을 멈추라는 팻말 사진을 공유하며 와우라고 썼지만 별도의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윤 대통령 체포 시도가 있었던 지난 3일 광주광역시청에 미국 버지니아주 깃발이 휘날린 것도 소개했습니다. 이 깃발은 선의 여신 비루투스가 독재의 신을 밟고 선 그림과 함께 폭군의 말로는 이렇게라는 라틴어 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결국 그림 속 폭군의 운명을 맡게 될 거라는 걸 상징하는 의미라는 국내 교수의 말을 전했습니다. 광주시에 걸린 깃발은 지난해 11월 방문한 버지니아주 대표단을 환대해준 데 감사하다는 뜻으로 글렌 영킨 주지사가 보낸 거라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줄을 대려는 주요 기업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이 대선 이후 2달 동안 3천억 원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인 워싱턴 포스트는 거액의 기부금을 풍자한 만평 때문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1,0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받은 뒤 열린 기자회견.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플로리다를 방문했던 애플과 구글 CEO 등을 거론하며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One of the big differences between the first term everybody was fighting me. In this term everybody wants to be my friend. I don't know. 달라진 분위기는 거액의 기부금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선이 끝나고 2달간 트럼프 당선인이 2억 달러, 3천억 원 정도를 모금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취임 행사에 모인 기부금만 1억 5천만 달러로 벌써 바이든 대통령 때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수많은 기업이 기부 행렬에 나선 가운데 한때 트럼프 당선인을 비판했던 빅테크 CEO들도 개인 명의로 동참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의사당 점거 사태 이후 정치 기부를 중단했던 기업들도 슬그머니 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금권 정치에 대한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We're also seeing sort of the largest number of billionaires in Trump's cabinet of any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So it shows that money talks and 기부금 논란은 워싱턴 포스트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만평 작가는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 등을 풍자한 만평의 게재가 거부되자 항의의 표시로 사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유사한 내용의 칼럼이 실린 데 따른 조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베이조스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를 공개 지지하던
워싱턴 포스트의 오랜 관행에 반대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극우 정당을 배제한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나치 전력자가 만든 닭이 차기 정부를 주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도 극우 정당의 선전이 예상돼 유럽을 휩쓴 극우 바람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입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한데어 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휴일 오후 연단에 섰습니다. 극우 자유당을 배제한 연립정부 협상이 결렬되자 사의를 표명한 네하머 총리와 만나 의견을 나눈 뒤입니다.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그간 배제돼 온 자유당에 정부 구성을 맡기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Grund habe ich den Parteichef der Freiheitlichen Partei, Herrn Herbert Kickl, angerufen und vereinbart, dass wir uns morgen um 11 Uhr hier in der Hofburg treffen, um die neue Situation zu besprechen. 오스트리아 자유당은 1956년 나치 전력자들이 만들었습니다. 반이민 정책,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반대로 최근 지지를 얻어 지난해 9월 총선에서 득표율 29%로 제1당이 됐습니다. Ich habe ja einen ganz einfachen Grundsatz in der Politik. Und der heißt Österreich zuerst. Zwei Worte. Österreich zuerst. 키클 대표가 실제로 연정을 꾸리면 자유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제1당으로 집권하게 됩니다. 유럽의 극우 바람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총선을 치르는 독일에서는 극우 독일을 위한 대안이 여론조사에서 2위로 떠올랐고 프랑스에서도 지난해 총선에서 극우 국민연합이 의석 4분의 1을 차지해 제3당으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당들은 좌우를 막론하고 극우와는 연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점점 세를 불리는 이들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미 골든글로브 TV 부문 작품상 수상에 도전합니다. 황동혁 감독은 시즌3에서 더 강렬하고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며 기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징어 게임2는 공개 직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사상 처음으로 집계 국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누적 시청 시간 역대 1위인 시즌1의 대기록을 향해 순항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힘든 지금 연말과 연초를 보내고 있지만 또 많은 국민 여러분이 이 작품을 보면서 또 잠시 그런 걸 잊고 또 즐길 수 있는 우리 전통놀이에 대한 관심을 급상승시키며 세계적인 K-놀이 열풍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룹 협동감을 끼워주기도 하다가 동시에 누군가를 잔인하게 배제하기도 하는 그런 사회의 어떤 두 가지 모습이 다 담겨있는 아이의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만 게임보다 주인공의 복수 이야기가 강조됐고 완결되지 않은 채 끝나 시즌1보다 재미가 덜하다는 평가도 존재합니다. 뭐 이야기의 완결성 자체만 놓고 보면 한 시즌으로 내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흡수하고 소화하는 어떤 호흡들이 너무 짧아진 세상이어서 황동혁 감독은 시즌2의 미완성 서사가 시즌3에서 절정에 달해 이 같은 아쉬움을 만회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시즌3는 현재 음악과 CG 등 후반 작업 중으로 이르면 올 여름 공개됩니다. 훨씬 정서적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시즌3에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강렬함에 있어서 시즌3가 시즌2보다 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더 이번 시즌은 공개도 되기 전에 미 골든글로브 TV 부문 작품상 후보에 올랐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늘 수상 여부가 가려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1월 6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서울신문입니다. 무한 제주항공 참사 이후 지방공항의 부실 운영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신논리에 우후죽순 난립하다가 어느덧 국내 공항이 15곳인데요. 그중에 7곳은 하루 운항이 10편 미만일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양양공항은 비행기가 평균 3, 4일에 한 번 뜨는 실정이고요. 지난해 5월과 6월 2달간은 운항 실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뜨질 않으니 당연히 공항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요. 흑자 운영인 공항은 인천과 제주, 김포 등 5곳밖에 없고요. 나머진 다 적자입니다. 작년에 무안공항이 212억, 양양 180억, 울산 156억, 여수가 152억 원 등 만성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적자를 넘어서 자본 잠식에 빠진 공항도 4곳입니다. 이렇게 국내 공항 3분의 2가 운영난에 허덕이는 배경, 건설 과정에 정치 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정권마다 건설 계획이 뒤집히기도 하고요. 신공항 고지를 두고 지역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럼에도 지자체들은 가덕도와 새만금, 흑산 등 신공항 8곳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신문은 더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공항을 지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국일보입니다. 연말연시 따뜻한 나눔 문화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 하지만 경기는 어렵죠. 전국은 혼란하죠. 어려운 이웃을 향한 온정의 손길도 올해에는 움츠러든 상황입니다.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는 목표 모금액의 1%씩 달성할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지금은 85도, 작년 이맘때보다 7도가 낮습니다. 모금액으로 치면은 176억 원이 줄었습니다. 대기업들이 나서긴 했는데 소상공인이나 개인의 기부가 줄어든 영향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난해보다 모금 실적이 낮은 곳은 부산과 대구, 전북 3곳뿐입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등 아직 50%대에 머물러 있는 곳도 7곳이나 됩니다. 각 지역에서 모인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쓰이는데요.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를 달성하지 못한 지역은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겠죠. 이번 설 연휴를 감안하면 나눔 캠페인 종료까지는 이제 3주 정도 남아 있습니다. ARS 전화와 문자 메시지,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할 수 있는데요.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겨울이지만 그래도 사랑의 온도탑이 100도 넘게 올라가길 바라봅니다. 마지막 한겨레 신문입니다. 꽉 차 있어야 할 서해 꽃게 냉동고가 올해에는 텅텅 비어 있다고 합니다. 꽃게가 너무 안 잡힌 탓인데 범인으로는 고수온이 꼽히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 연평도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연평도에 가면 보관할 꽃게가 없어서 문이 열린 채 방치 중인 냉동창고를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2023년만 해도 하루 최대 100상자 정도의 꽃게를 잡을 수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5상자 채우기도 어렵다고 하네요. 실제로 지난해 연평어장 꽃게 어획량은 2023년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요. 최근 5년 사이 가장 적습니다. 하반기 어획량만 놓고 보면 연평어장이 4분의 1토막, 대청어장이 3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이례적으로 오른 서해 연안의 해수온이 어획량 감소로 이어진 겁니다. 어획량이 뚝 떨어지면서 일부 어민들은 어업 활동을 그만둘 정도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최근 꽃게잡이가 풍어를 이어오면서 냉동고도 늘리고 투자도 늘렸는데 다 빚으로 돌아온 겁니다. 꽃게잡이만 전문으로 하는 어민은 수억 원의 빚이 생겼다고 보면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해수온 상승이 비단 지난해만의 일은 아니어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번 겨울을 지나는 어민들의 한숨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1월 6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 후에 생기는 사용 후 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인 만큼 위험성이 큰데요. 사용 후 핵연료가 우리 생활권에 닿지 못하도록 지하 깊은 곳에 묻는 심층 처분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인데요. 국내에 사용 후 핵연료의 처분 안전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박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귀여운 캐릭터 파동이가 사용 후 핵연료를 깊은 땅 속에 처분하는 게 안전할지 묻습니다. 파란 버튼을 누르자 심층 처분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안전한지 그림과 글을 통해 설명해 줍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시설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전시 공간이 대전 원자력연구원에 생겼습니다. 심층 처분 환경과 비슷한 지하에서 발견된 구리 처분 용기를 비롯해 벤토나이트, 우라늄 등 낯선 시료들이 어두운 조명 속에 전시돼 있습니다.
심층 처분 환경과 비슷하게 어두운 느낌으로, 그래서 들어오신 분들이 뭔가 지하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많이 썼고요. 이곳에서는 영상과 그래픽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해 복잡한 심층 처분 시스템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지하 환경에서 우라늄이 지하수에 녹지 않고 수십만 년 동안 채 70m도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용 후 핵연료 심층 처분이 안전하다는 각종 연구 결과가 그동안 국제학술지를 통해 발표됐지만 일반 대중들이 이 같은 내용을 접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방사능이 상당히 좀 혐오스러운 그런 그 특성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직관적인 증거 시료를 제시하고 그것들을 함께 보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심층 처분의 가장 큰 과제는 과연 수만 년 이상 안전성이 유지될 것인가. 연구진은 심층 처분의 장기적 안전성을 단기간에 알 수 없다는 한계점을 이번 전시를 통해 보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사능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심층 처분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처분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곳은 원자력연구원 홈페이지 신청을 통해 누구나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제철에 미 철강기업 US 스틸의 매수를 불허하면서 일본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결정이 미일 관계에 큰 화근을 남길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제철의 US 스틸 인수 불허를 결정하자 일본 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무토요지 일본 경제산업상은 심야의 논평을 내고 바이든 대통령의 판단은 이해하기 어렵고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산업계에서 향후 미일 간 투자에 강한 우려가 나오고 있고 일본 정부도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제철과 US 스틸도 공동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명백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금까지 미 재무부 산하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 심사를 근거로 인수 중지를 명령한 사례는 8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7건은 인수 주체가 중국 관련 기업이었다며 동맹국 기업은 전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합리성보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 의향을 우선했다며 미일 관계에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은 2023년까지 5년 연속 대미 투자 총액 1위였는데 대미 투자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인수를 뒷받침해왔던 일본 정부에서 불만이 소용돌이치고 있다면서 어떤 문제도 없는 인수라고 주장하는 일본 경제부처 간부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제철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인수 불허 명령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 법원이 실제로 일본 제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아 향후 대응을 둘러싼 일본 제철과 일본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빛이 흐리기만 한데요.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충남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다소 짙은 안개도 끼어 있습니다.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짧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 가평과 충북, 제천, 강원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도에는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수도권은 오전까지, 그 밖에 내륙은 오후까지 눈비가 조금 더 이어지다가 차츰 그치겠습니다. 한편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현재 전북과 제주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저녁도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고요. 특히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영상 2.2도, 부산 5.7도로 추위 걱정 없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4도, 광주 7도, 대구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지겠고 추위 속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목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며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지속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